안녕하십니까. 경상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 봉직하고 있는 백종국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한국 발전의 비결에 대해서 요약해 보는 시간을 가지게 돼서 대단히 즐겁습니다. 이 강의는 제가 이러닝 강의로 개설하고 있는 한국 정치 경제론 강의의 13-1강이 되겠습니다. 이제 12주까지는 그 전체 주제를 매주별로 하나씩 다뤄왔고, 이제 13주째 마지막 주에는 13-1강 한국 발전의 비결에 대해서 다루고, 13-2강 한국 발전의 그 비전에 대해서 다루고, 또 13-3강은 이제 주로 영어권에서 온 학생들을 위해서 영어로 서머리를 하는 제 나름대로의 서비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지금 이 시간에는 한국 발전의 비결에 대한 요약, 그러니까 이것은 1-1강에서부터 8-3강까지, 그러니까 1주에서부터 8주까지의 제가 강의했던 것들을 이제 요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한번 시작을 해 보십시다. 이 한국 발전의 비결에 있어서의 가장 큰 명제를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해 드립니다. 굉장히 많은 혼란이 있는데 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 볼 때 제일 중요한 개념으로 봐서, 제일 중요한 명제로 봐서 한국의 발전은 군사 독재 때문이 아니라 군사 독재도 불구하고 이루어졌다 하는 명제를 여러분들이 깊이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전체 한국 발전의 주제 중에서 이 명제를 각별히 강조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차례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워낙 많은 오류와 워낙 많은 왜곡이 있기 때문이죠. 이것을 극복하지 아니하면 한국은 미래도 없습니다. 이런 점을 특별히 유념해서 제가 많은 주요 명제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명제로 한국 발전은 군사 독재 때문이 아니라 군사 독재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졌다는 명제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물론 이 책은 이미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제가 2009년에 한길사를 통해서 펴낸 한국 자본주의 선택이라는 이 책에서 나와 있고, 또 이 전체 한국 정치경제론 강의의 주 교재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선 발전이란 뭐냐 하는 거에서부터 간단히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여러분, 발전이라는 것이 뭡니까? 발전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잘 먹고 잘 사는 쪽으로 나아가는 것을 발전이라고 하겠죠. 이걸 이제 한번 학술적인 관점으로 정리를 한번 해 보십시다. 우선 이론상으로 봐서 정치적 인간으로서 삶의 질이 향상하는 것을 발전이라고 한다, 이렇게 한번 요약을 해 보십시다. 인간은 다양한 개념으로 정의됩니다. 예를 들면 뭐 직립보행하는 동물, 뭐 유인원, 뭐 이런 표현도 있고, 또 호모 루덴스, 놀이하는 그러한 인간으로서의 의미, 또 호모 에코노미쿠스, 경제적 인간으로서의 의미도 있지만, 인간에 대해서 제일 오랫동안 제공됐던 가장 중요한 개념은 정치적 인간입니다. 호모 폴리티쿠스. 이것은 여기서 뭐 폴리티쿠스는 우리 한국식으로 말해서 무슨 정치를 잘하는 인간 이런 의미가 아니고, 아리스토텔레스식으로 말하자면 즉 폴리티라는 정치 공동체에서 함께 사는 그러한 사회적 인간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정치적 인간 혹은 공동체적 인간,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 이 인간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발전이라고 한번 정의를 해 보십시다. 그러면 주요한 개념상으로 이걸 어떻게 하면 되느냐? 소득의 증대와 자유의 증진이 삶의 질의 향상의 주요한 측면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소득의 증대는 경제적인 차원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자유의 증진은 정치적 차원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이제 뭐 합치면 정치경제학이죠. 그래 우리가 이걸 보면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렇게 쉽게 이야기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개념이 일단 어느 정도 합의가 봐지면 이제 지표도 합의를 볼 수 있습니다. 소득 증대에 대한 가장 뭐 많이 쓰는 지표가 어떤 거죠? 1인당 국내 총생산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자유 증진에서 가장 많이 쓰는 지표가 뭡니까? 뭐 민주주의 지표라고 볼 수 있죠. 그렇다 그러면 발전이라면 이러한 지표들이 증대하는 것을 발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증대하는 쪽. 퇴보라면 이렇게 감소하는 쪽이 되겠죠.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여기서는 대단히 추상적으로 정의됐던 것을 개념을 찾아내고 그 지표를 결정함으로써 보다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그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 강의를 작년 초에 1월 달에 이집트의 카이로 대학에서 했었기 때문에 그때 제가 이집트와 한국을 한번 비교를 해 봤습니다. 그 상당히 재미있었어요. 1960년대는 사실 이집트가 한국보다 그 살기가 더 나은 걸로 판단이 됩니다. 퍼캐피터 GDP, 즉 1인당 국내 총생산으로 보면은 이집트가 더 나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1971년 정도까지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그 다음부터서는 한국은 급속도로 성장을 하는데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집트는 이렇게 완만한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은 어떤 분들은 이 1973년 쪽에다가만 초점을 또 맞추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때 군사 독재를 하니까 이렇게 성장했구나 이런 소리를 하는데 그 보면 아시지 않아요? 언제가 제일 급속도로 성장했습니까? 이 기간은 어떤 기간이 1998년부터서 2007년 사이 아니었습니까? 이때가 어느 때? 이때 민주정부가 들어선 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사실을 객관적으로 보려면 이렇게 그 통계를 놓고 그림을 딱 보면은 좋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오도하는 그러한 캠페인에서 이데올로기적 캠페인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재밌는 것은 제3세기에 그 꽤 잘 산다고 했던 이집트와 한국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명료한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이 한국은 어째서 이렇게 발전이 가능했느냐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같은 이집트와 한국을 비교할 때 있어서 2011년 민주주의 순위를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이코노미스트지에서 이제 자기들 연구소에서 만드는 그러한 이 지표인데 뭐 지표는 뭐 얼마든지 알아서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지표에 너무 매달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만들었으니까 객관적으로 좀 믿을만하다고 보지 않겠어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것도 아니니까. 근데 여기 아주 참 재밌는 게 전체 국가들 중에서 한국이 22위 정도, 그리고 full democracy, 아주 완전한 민주체제라고 이 이코노미스트지는 보고 있습니다. 벨기움보다 더 한 단계 높아요. 이게 아주 참 재밌는데 이런 점에 있어서 저는 아주 참 자랑스럽습니다. 대한민국이 경제성장과 민주화에 있어서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앞서가고 있다. 여기 보면 같은 지금 비교 대상이었던 이집트는 하이브리드 레짐, 즉 말하면 아직 덜 민주화된 독재와 민주가 서로 뒤섞여 있는 그런 국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렇게 한국이 급속한 경제 성장과 민주화를 이뤘던 요인이 뭐냐고 질문을 했을 때 그때는 이제 또 다 다릅니다. 그리고
그 안타깝게도 전혀 엉뚱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것을 정리하는 것이 이 강의의 목표입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 원래 진짜 이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한국어 발전 모델에 대한 두 가지 잘못된 견해를 제가 3주, 4주 강의에서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가장 두 가지 그 대표적인 잘못된 견해. 첫째는 군사 독재 때문이다. 군사 독재가 효율적이어서 그렇다. 이건 이런 표현을 써서 좀 죄송합니다만 턱도 아닌 소리입니다. 군사 독재 때문이 아니라 군사 독재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라틴 아메리카, 아까 이집트도 마찬가지죠. 아프리카 이런 나라 중에서 1960년대 한국보다 훨씬 더 잘 살던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 나라들이 지금 경제적으로는 좀 우수한 나라들이 있죠. 뭐 브라질이나 뭐 멕시코만 해도 한국보다 GDP가 지금 앞장을 섰습니다만, 그런 나라들을 잘 산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평가를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것은 1960년대 70년대 사이에 그 국가들이 계속 군사 독재 구테타가 발생하고 하면서 체제 자체가 망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공동체성이 깨지고, 그래서 지금 비록 소득 수준은 좀 올라갔을지 모르지만 민주화도 약하고 또 국제적인 평가도 낮습니다. 우리는 그걸 보고 보통 중남미병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발전은 문턱에서 군사 쿠데타와 같은 일을 통해서 그 발전이 저해된, 정지된 상황을 중남미병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흙탕물의 비유를 제가 하나 생각을 해냈는데요. 자, 제가 그 뒷마당에다가 채소밭을 만들었어요. 채소밭을 만들었는데 채소밭에 매번 이제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물을 주려고 좋은 물을 받아놨는데 어떤 고약한 친구가 와가지고 거기다가 막 그 흙탕을 넣어가지고 흙탕물이 돼버렸어요. 근데 그건 이제 물은 줘야 되니까 그걸로 할 수 없이 물을 줬어요. 그런데 채소가 잘 자랐어요. 그럼 그 친구가 주장하기를 흙탕물 때문에 잘 자랐다, 그렇게 얘기할 겁니까? 흙탕물 때문에 잘 자랐다고 얘기할 건지, 흙탕물임에도 불구하고 잘 자랐다고 얘기할 거예요.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유시장 경제의 승리라고 주장하는 그런 이 이론가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 국제적으로 인정된 바지만 잘못된 견해다. 한국이 자유시장 경제였느냐, 전형적인 신중상주의적인 통제국가였었다. 여기에 대해서는 뭐 길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한국 발전의 비결이 뭐였느냐? 여기서 네 가지 비결로 제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네 가지 비결, 그게 바로 이 네 가지인데, 이 네 가지를 다른 나라도 따라서 할 수 있으면 한국만큼 발전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이게 중대한 비결이라는 말을 쓸 때는 바로 이럴 때 씁니다. 한국만 특별히 신은총으로 잘 성장했다 이래버리면 다른 나라는 신은총을 못 받은 나라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건 비결이 아니에요. 진정한 비결은 그렇게 하면 다른 나라도 성장할 수 있으면 그것이 진정한 비결이 됩니다. 네 가지. 첫째로는 성공적인 토지개혁을 해야 된다. 두 번째는 높은 교육열을 가져야 된다. 세 번째는 저는 미국의 패권 체제와 같은 그 체제의 호의적인 체제를 가져야 된다. 네 번째는 적절한 발전 전략을 선택해야 된다. 한번 봅시다. 뭐 토지개혁이 왜 발전의 비결이지? 왜냐하면 토지개혁은 자영농을 만들어냈기 때문이죠. 가장 대표적인 통계를 하나를 보면 한국은 참 이런 점에서 좀 특이한 나라입니다. 1945년경에는 소작지 비율이 65%였는데 토지개혁이 쭉 진행돼서 1960년대는 12.0%로 뚝 떨어집니다. 이 말은 뭐냐? 소작지율이 이렇게 떨어진다는 것은
자장농이나 자소장농 비율이 결정적으로 높아졌다. 즉 말하면 토지개혁이 성공했다. 이런 뜻이죠. 어떻게 한국에서 토지개혁이 성공을 할 수가 있었을까? 그리고 그 결과가 경제성장하고 어떤 영향이 있느냐 하는 것을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토지개혁이 성공한 것은 첫째로는 지주계층이 부재했다. 일본 제국주의가 한국의 전통적인 지주계층을 아예 제거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조가 그대로 그 자본주의로 이전을 했으면 아마 한국도 다른 제3세계 비슷하게 그러한 그러니까 지주계층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일제 36년 동안 그러한 그 조선조의 토지 제도가 완전히 단절이 돼 버렸다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일본 제국주의 시절에는 일본인들 지주들이 나타났죠. 뭐 동양척식회사를 비롯해서 일본인들 개인 지주들도 한국을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었는데, 해방이 되면서 미국에 의한 갑작스러운 해방으로 남한에서는 지주계층이 이제 일본 지주계층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토지에 대해서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계층이 공백 상태에 들어가게 됐다. 이것이 토지개혁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느냐는 걸 보여줍니다. 이건 라틴 아메리카하고 비교하면 아주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식민지에서 해방이 됐다고 해서 심지어 멕시코처럼 그런 대규모 혁명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토지 개혁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미국은 또는 미국이 만든 대한민국은 어떻게 토지 개혁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할 생각을 했을까? 이런 거겠죠. 남한이 아주 특이하게도 냉전의 쇼윈도격이었기 때문이다. 한국은 38도선을 중심으로 해서 남북으로 나뉘었고, 남북으로 나누면서 남쪽은 자본주의 체제, 북쪽은 공산주의 체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민족이 똑같이 살다가 똑같이 그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하다가 나눠졌기 때문에 이제는 아주 다른 요소들은 다 컨트롤되어 있고, 이 체제가 어떻게 어느 체제가 더 좋으냐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략적인 이유 때문에 남한에 있어서 토지개혁 자체를 중시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다. 거기에다가 북한이 먼저 1946년에 토지개혁을 완료를 했습니다. 이제 남한이 토지개혁을 안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그러면 남한은 매우 정통성이 취약해지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남한도 이 북한의 토지개혁의 압력을 받아서 급속도로 토지개혁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개혁을 해가지고 지주계층이 사라지고 자영농이 나타나는데 뭐가 그렇게 중요했느냐? 자영농이야말로 한국 발전을 위한 자본과 노동의 공급처였다는 거죠. 이 부분은 그 7주, 8주 강의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참조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1961년에서 79년 사이에 남한 총 자본 형성 중 60%가 내국 자본이었습니다. 이게 어디서 왔겠어요? 이때는 아직 자본가들이 형성도 안 된 때인데, 그건 당연히 자영농 계층에서 왔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정치경제적 리더십과 산업화를 위한 노동력이 대부분은 농촌 출신이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높은 교육률은 질 좋은 노동력을 공급했다. 이 명제에도 많은 사람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질 좋은 노동력이 있어야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질 좋은 노동력은 어디서 왔지? 농촌에서 왔어요. 그런데
단순히 농촌 노동력이 도시로 이전하기만 했으면은 그건 질 좋은 노동력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 노동력이 높은 교육을 받았어야 질 좋은 노동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은 아주 특이하게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교육열을 가진 사회가 되었습니다. 여기 1945년 보면 대학교가 학생 수가 7,000명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1990년 보면은 학생 수가 100만 명을 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급속히 성장한 나라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성장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죠. 아무리 자본이 많아도 그 자본을 상품으로 연결시키는 노동이 없으면은 그 나라는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풍부한 노동력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아주 급속히 그 고품질의 그 노동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러한 자원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이 통계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왜 교육열이 강한가? 여기에 대해서 뭐 수많은 토론들이 있습니다만 제가 정리한 것은 이 포인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한국에 있어서 사회적 계층 상승의 통로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했을 때 나도 한번 잘 살아보자. 그럼 어떻게 잘 살 것이냐? 사회적 계층이 상승해야 되는데 사회적 계층이 상승하려면 어떻게 되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중에 한국은 교육을 잘 시키면 됐습니다. 그 교육을 잘 시키면 되는 이유 중에 이제 그 문화적으로는 유교적인 사대부 전통이 있었다는 점 중요하고,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인문적 교양 위주의 각종 고시, 뭐 사법고시, 행정고시, 외무고시 또는 무슨 그 대기업 고시 또는 무슨 언론고시 또는 그 이 학생 선생님들의 이제 그 이 임용고시, 하여튼 이 고시들이 그 사람의 가정의 형편 또는 그 사람의 그 이 가문을 따지지 않고 시험장에서 시험 답안지만 점수만 좋으면 통과하는 아주 정말 평등하고 민주적인 체제였다는 점이죠. 요새 이거를 자꾸 가문의 이 배경으로 바꾸려는 시도들이 있어서 참 이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건 정말 평등하고 좋은 체제였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을 할 때 누가 돈을 내느냐? 자영농의 교육부 지출 역량이 향상됐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후 미국의 패권 체제가 자본기술 시장을 공급했다는 것은 이미 여러 번 강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실 걸로 믿는데, 이것은 특히 1945년에서부터 70년 사이에는 특별히 그러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이 아주 인상적인 도표를 하나 보여드리겠는데, 미국의 해외 원조 1945년에서 84년을 보면은 그 미국이 이 기간 동안 원조한 그 총액 순서로 1위부터서 10위까지를 제가 보여드립니다. 그 보면은 이게 무슨 순서 같습니까? 이 순서예요. 바로 미국의 전략적 이익이 반영되는 순서입니다. 미국의 전략적 이익이 어느 지역에 있느냐는 것을 반영하는 순서인데, 한국은 동북아의 이 쇼윈도로서, 체제의 그 비교되는 쇼윈도로서 미국의 전폭적인 그 원조를 받은 국가, 지원을 받은 국가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원조뿐만이 아니죠. 무역이라든지 또는 다시 이제 직접 투자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도 상당한 미국으로부터서 특혜를 받은 그러한 국가에 해당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그 지배연합이 적절한 발전 전략을 선택했다는 점입니다. 이 적절한 발전 전략을 선택한 배경에는 제일 기본의 공동체적인 사고방식이 있었다. 이게 우리라는 사고방식, 너 나보다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는 이 사고방식이
결정적으로 중요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수출 대체 산업화 전략을 선택했다는 점이 전략 선택에 있어서 대단히 우수했었다고 보여집니다. 가지고 있는 것은 노동력뿐이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해 가지고 국가 발전을 해보자 하는 그러한 전략을 잘 수행을 했다고 보고, 또 하나 그 재밌는 것은 재벌에 대해서 토론이 많습니다만 국민 주력 기업으로서 재벌을 육성했다는 점이죠. 이게 이제 제가 그 앞선 강의에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만 재벌이 대한민국에만 특별히 나타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자본주의적 체제에서 특히 자유무역을 허용하는 체제에서는 이 어느 국가든지 긴 시간이든 짧은 시간이든지 국민 주력 기업들이 다 있습니다. 그들이 해외 시장에서 그 해당 공동체를 위해서 경쟁을 하고 있죠. 한국은 이것을 강제적으로 공동체적으로 만들었다는 것이 지금 다른 나라와는 조금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200년 동안에 만든 것을 한국은 50년간에 만들어내려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공동체적이고 때로는 상당히 유혈적인 상황까지 있었다는 점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공동체적 정신이 지배나부 단계를 가능하게 했다는 점은 이 오원철 선생의 그 도표를 봐서도 잘 압니다. 오원철 선생이 그 1972년에 그 박정희 대통령 앞에서 브리핑한 이 도표라고 본인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때 보면은 예를 들면 이론, 무슨 이론으로 이것을 하느냐, 무슨 이론에 입각하고 있느냐, 어머니 역할론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게 참 재밌어요. 국가는 어머니 역할을 해야 된다. 그것을 그 유기체적인 비유로 국민학교에서부터 대학까지 성장하는 비유를 사용을 해서 어떻게 국가가 처음에는 아주 직접적으로 개입했다가 점차 자립을 시킬 것이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재미있는 도표다. 이게 요사이 많이 유행하는 신자유주의적인 그런 그 개념이 아니고 이 국가 자체를 전체로 하나의 공동체로 보고 그 중에 각각 그 유기적인 분업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파트로 보기 때문에 이러한 사고방식이 가능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국민 주력 기업으로서의 재벌도 상당히 논리적으로 중요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첫째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게 하는 것, 두 번째는 범위의 경제를 달성하게 하는 것, 세 번째로는 창조적인 기업인들을 육성하는 것. 이 세 가지가 가능함으로써 한국의 기업들이 현재와 같은 모습을 갖게 됐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물론 이 과정에 있어서 노동을 착취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일종의 양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뒤에 더 강조를 따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창조적인 기업인 같은 것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큰 오해입니다. 예를 들면 정주영 고 정주영 회장의 그 리더십을 한번 보세요. 아주 신화와 같은 대단히 탁월한 사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무슨 군사 독재와는 관계없이 어느 체제에서나 가능한 그런 리더십들입니다. 이런 리더십은 우리가 굉장히 존중하고 인정을 해줘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제 군사 독재 때문에 체제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군사 독재는 이러한 경제 성장을 명분으로 내세우긴 하지만 사실은 자신의 독재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역 감정 전략, 불법 자금 조성, 인권 유린, 노동 탄압과 같은 일을 벌였고, 이런 것 때문에 체제의 붕괴 위기가 닥쳤는데 내부로부터는 저항과 갈등이 있었고 외부로부터는 북한의 침공 위협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건 더 노골적으로 보면은 박정희 씨와 김일성 씨가 이게 일종의 적대적 공생관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다 비슷하지. 이게 스타일들이 이렇게 딱 손들고 뭐 저기를 봐라 뭐 이런. 그 박정희 씨는 유신 지도자론을 내세웠고 김일성 씨는 수령론을 내세웠어요. 그 둘 다 비슷한 운동들을 많이 하는데 그 중에 북한의 천리마 운동과 남한의 새마을 운동이 아주 비슷비슷합니다. 이게 남북 대결과 지도력의 우상화로 서로의 독재 정권을 강화하는 그 아니었는데, 이게 한국 사람들은 안에서 사니까 도대체 이게 구분이 안 가지요. 그러나 그 루시안 파이의 그 설명을 보면 서구인들이 보기에 새마을 운동은 일종의 유교적 황제 숭배의 통속적인 혼합 덩어리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치 마오쩌둥에 대한 광신 혹은 북한의 김일성 숭배와 닮은 황당한 장면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결과는 스톡홀름 증후군으로 나타났는데, 1973년에 스톡홀름에서 그 인질 사건이 났었을 때 그 놀랍게도 그 인질범에 사로잡혔던 피해자들이 인질범들을 지지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그것을 이제 왜 그렇게 됐느냐 보면 그 인질범에 사로잡힌 그 절망적 상황에서 점차 익숙해져서 그렇게 됐다. 자기 생존을 위해서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것인데, 이것이 사실은 지금 대한민국에 있어서도 아주 재밌게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 이 박정희 동상 밑에서 저러고 있는 모습, 이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게 평양에 이런 장면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여기 최근에 박정희 대통령 추모 예배를 하면서 그 설교하는 걸 보니까 박정희 한국은 역시 독재가 잘 어울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그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에 대해서 뭐 다양한 토론들이 있지만 외국에서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는 별 그 정보가 없죠. 여기 처음에 박근혜 대통령 당선될 때 뉴욕 타임즈에서 보니까 타이틀을 이렇게 뽑았어요. 독재자의 딸이 한국의 대통령이 되었다. 잘 한번 보십시오. 30년 동안의 군사 독재가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어떻게 스톡홀름 증후군을 일으켰는지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 발전의 비결을 요약을 하면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그러니까 군사 독재가 한국 발전의 비결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달성한 이유는 근본적으로 공동체적 사고를 깔고 있었고, 이 공동체적 사고에 입각한 평등한 성장을 상당 기간 동안 그 보장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것을 구현할 수 있는 적절한 발전 전략을 선택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일지라도 이러한 모델로 발전 전략을 선택한다면 그 나라는 한국만큼 혹은 한국보다 더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점이 그 한국 발전의 비결의 요약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 것은 한국 발전의 그 비전, 어떻게 그러면 앞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